동물병원 실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강의죠. 그래서 지금 뭐 전에 배웠던 거 한번 이제 쭉 리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격리 입원에 관한 거 전까지 했었고, 격리 입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성 환자가 있다거나 하면은 격리 입원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격리 입원을 해야 될 환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거나 격리 입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환자를 관리하는 중에 그런 어떤 저희도 뭐 방역 수칙이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균이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리셉션을 할 때 뭐 격리 입원이 필요한 어떤 전염병에 걸렸다는 약간 그런 의심이 들게 되면은 격리 입원실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일단은 설사랑 구토. 그 다음에 나이도 중요해요. 나이 어린 애들이 설사하거나 구토하거나 아니면 심한 기침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일단은 뭐부터 물어봐야 될까요? 백신 여부부터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백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서, 만약에 백신이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면은 백신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든지 뭐 그러면은 그때는 바로 수의사한테 얘기를 해서 격리 입원실에 이제 갈지 말지 그런 여부 같은 거를 따져보는데, 대부분의 수의사도 그런 경우에 격리 입원실에 보내요.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격리 입원실에 일단 보낸 후에 그 다음에 뭐 격리 입원실에서 이제 처치도 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같이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성이 뜨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강아지는 혹은 그 고양이는 격리 입원실에서 나올 수 없고 계속 이제 격리가 돼 있는 상태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설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일 많지만 기침 같은 거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뭐 허피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격리 입원을 할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격리 입원을 해야 되지만 제가 있던 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허피스나 이런 거는 이제 격리 입원까지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피스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쉽지가 않고, 물론 뭐 이렇게 그 PCR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이제 코나 이런 데서 이제 치료를 채취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있던 데는 이제 지방이었는데 서울 쪽은 많이 해요. 근데 지방 쪽은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기침은 둘째치고 설사는 무조건 격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아지도 또 만약에 기침 심하게 하면은 우리가 또 의심할 수 있는 게 캔넬코프가 있어요. 기관지염이라 그래갖고 혹시 그런 거 이제 의심이 되면은 그것도 이제 원래는 격리 입원실로 보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그만 병원에서 일하면서 격리 입원실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뭐 테크니션 한 명, 수의사 한 명 이렇게 이런 병원에서 하면은 그냥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바로 이제 다른 큰 병원으로 가게 합니다. 애초에 내원할 때부터 격리 입원실로 가도록 하고, 격리 입원실이 없는 병원은 반드시 수의사에게 물어봐서, 그러면 대부분의 10중 8구 수의사들은 조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요. 그냥 뭐 일단 우리는 격리 입원실이 없으니까 치료해보죠, 여기서 그냥 치료해보죠 라고 하지 않습니다. 파보라는 게 전염성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작은 동물병원은 대부분 뭘로 먹고 사냐면은 뭐 백신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기본 진료로 먹고 사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애들한테 영향이 크겠죠. 그 병원은 백신 안 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도 많을 텐데. 자, 격리 입원실에 일단 입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들락날락 할 때 전용 옷, 장갑, 부츠 꼭 신고 신발도 소독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숙지하지 않고 밖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 균이 밖으로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실 내부에 있는 용품은 반드시 내부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내부에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나올 때는 반드시 신발을 소독을 하는데, 신발 소독하는 방법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아래쪽에 깔판 같은 데다가 저기를 해놔요. 물에다가 락스를 적셔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 태어나고 나서는 락스로 깨끗하게 잘 닦고 전부 다 락스로 닦습니다. 그래서 복장은 보통 이런 복장을 입고 들어가요. 뭐 이런 것까지는 안 쓰고 들어가는데 적어도 마스크, 캡, 그리고 이제 부츠는 잘 안 신고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격리 입원실 안에 들어가면은
요게 항상 이제 보통 걸려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코트라 그러는데, 이런 코트가 이제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장갑도 항상 끼고, 왜냐하면 격리 입원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는 10중 8구 강아지를 만지게 되거든요. 뭐 밥을 준다든지 수액을 뭐 갈아준다든지, 그리고 강아지가 좀 접촉했던 모든 격리 입원실의 모든 걸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그 다음 내부에 차트도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발 소독하는 건데, 이건 지금 뭐 강아지 깔판에다가 배변판에다가 지금 마른 수건을 넣고 여기다 락스를 부은 거예요. 항상 여기를 밟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밟고 나오고, 그래서 신발 바닥도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뭐 제가 일하던 병원의 격리 입원실의 내부예요. 사실은 위에 공조 시스템이나 창문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돼 있는 병원이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 3마리 정도 격리 입원할 수 있고, 제가 파보를 여기 있으면서 한 4마리 정도 돌본 것 같은데, 한 마리는 죽었어요. 허스키. 걔는 되게 심각한 상태에서 왔었는데, 그래서 있다 보면은 파보는 죽는 경우가 좀 있어요. 죽는 경우가 좀 있고, 여기 이제 뭐 라인 잡는 거나 아니면 주사기나, 여기도 테이프 같은 것도 보이죠? 이런 웬만한 것들 다 이제 갖춰져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격리 입원실 안에 쓸 수 있는 게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만약에 모자란 거 있으면 외부에서 갖고 내려오고 와서 격리 입원실에서 영구적으로 써야 돼요. 격리 입원실에 있는 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이제 그 감염성 폐기물 통 같은 것도 있어요. 감염성 폐기물 통에다가 전부 다 넣고, 그 다음 격리실에서만 사용하는 어떤 체중계라든지 락스라든지 밥그릇, 물그릇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따로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를 이제 처치할 때 주의사항은, 일단은 보호자한테 얘기를 잘 해줘야 돼요. 보호자가 이 강아지 전염병이라서 우리 격리시켜야 됩니다, 여기서는 검사 못합니다 이러면은 불쾌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크고 그 다른 강아지한테 전염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어쨌든 설명을 좀 잘 해줘야 돼요.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만약에 거부하면은 그거는 바로 집으로 보내야 돼요. 전염성 장염 같은 경우는 파보가 제일 많고, 코로나는 우리 코로나 사람 코로나가 아니고 강아지 장염 코로나가 있어요. 코로나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파보랑 되게 비슷한데 중증도는 좀 약해요. 파보처럼 심각하게 걸려서 죽거나 그러진 않고, 코로나도 사망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파보보다 좀 약하게 걸리는 편입니다. 무조건 전염성 장염은 격리 입원실에 입원을 하고, 만약에 격리 입원실 가기 전에 애매해가지고 그냥 진료실에 들어가 버렸다, 그때는 그 강아지가 이제 나온 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료대라든지 아니면 벽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닦아야 되죠. 여기 읽어보시면은 어쨌든 잘 닦아라 뭐 그런 내용 나와 있고, 그리고 격리 입원실에 이제 어쨌든 뭐 들어가기 전이라도 자기 옷에 묻거나 하면은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갈아입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보통 그 테크니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스크럽이라 그러죠. 그 수술 내피라 그래서 스크럽이라 그래서 입는 옷 있죠. 스크럽을 보통 한 벌 정도 더 갖다 넣었다가, 이렇게 이제 전염성 환자가 온다든지 아니면 강아지 피라든지 토사물 뭐 이런 걸 또 닦으면 되는데, 분변이라든지 소변이 묻으면은 또 냄새까지 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갈아입도록 보통 하는 경우가 많고, 밥그릇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어쨌든 그 격리 입원실에 싱크대까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가지고 올라와서 좀 닦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밥그릇은 따로 쓰지만, 밥그릇이 아니더라도 어떤 좀 공용으로 쓰는 것 같은 경우, 가령 그 인퓨전 펌프 있죠, 수액 넣는 거, 그게 모자라 갖고 저희는 격리 입원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썼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격리 입원실에 나갔다 들어갔던 거는 락스를 갖다가 잘 닦아야 돼요. 잘 닦아야 되고, 옷이라든지 여러분 스크럽 같은 것도 만약에 그런 분변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 감염물질 같은 게 묻었으면은 락스가 아니고 이제 그
그 세탁을 하면서 이제 잘 소독을 하고 웬만한 거는 락세다 하는데 옷 같은 거는 탈색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제 세탁을 해야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옷 같은 거 빨거나 할 때도 다른 거랑 이제 접촉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 이제 홍역도 있어요. 홍역은 그 어린애들이 접종 안 한 어린애들이 막 기침하거나 아니면 심하면은 막 신경 증상 같은 거 보이는 거, 홍역도 파보랑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역도 파보에 준하여 실시하고 나중에 끝나고 락스로 닫고, 기생충형 장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파보에 준해서 관리한다고, 이건 제가 책에서 쓴 내용, 가져온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캔넬코프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이것도 격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공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백신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무조건 백신을 해야 하고 다른 개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인다. 그래서 캔넬코프 같은 경우는 사실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폐렴에 걸리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약 받아다가 집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다른 개의 접촉 최대한 줄이고 가고 나서 이제 진료대라든지 이런 데 이제 잘 닦는 것이 중요하겠죠. 진료실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감염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료실까지는 안 오는 게 좋아요. 진료실까지 안 오고 격리 입원실에서 진료까지 보고 뭐 라인 잡을 거 있으면 라인 잡고 처치까지 하고 입원까지 시키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 이거를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그냥 애기 좀 그냥 상태가 안 좋아서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설사를 하고 이런 상태였다. 그런 경우에 이제 진료실에 들어왔던 거를 막을 수는 없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진료를 하다 보니까 얘가 뭔가 심각해, 파본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접촉하는 거나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라도 굉장히 이제 주의시켜야 되고, 입원실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전용 옷과 신발 착용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두 덮개 같은 것도 뭐 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케이지 같은 경우도 서로 접촉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 케이지 안에 또 뭐 케이지 넣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신발도 바꿔 신고 차 염선 나트륨을 적신 걸레로 구두의 뒷면을 닦은 후 나온다. 신발까지 바꿔 신진 않았던 것 같은데, 보통은 신발까지 바꿔 신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슬리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슬리퍼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자기 신발 신고 나오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한번 소독 한번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퇴원한 후에는 일단은 케이지라든지 벽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가장 잘 닦아주는 게 좋고, 뭐 천장으로부터 벽 세면 바닥순으로 한 방향으로 딴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닦으라는 거죠. 그리고 넣을 거 비닐봉투에 넣고, 일단은 버릴 때는 무조건 감염성 폐기물이고, 감염성 폐기물 이제 박스 만들고 나면은 그 밖에다가 요거는 격리 입원실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좀 체크해 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 하고 나서 뭐 감염성 폐기물 주위에 알코올을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의 행동 범위와 동선을 일단은 제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못 모르는 테크니션 선생님들이나 못 모르는 수의사들이 함부로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줘야 되고, 병원 구조를 청결한 영역 그 이외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청결한 영역에서 그 이외의 장소로 일방통행해야 한다. 이렇게까지는 사실 하기는 힘들고, 왜냐면은 격리실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은 사실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큰 병원 같은 경우는 격리실 담당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은 격리실만 담당을 하고 이쪽 구역으로는 아예 넘어오질 못하게 하고 계속 격리실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가는 거예요. 수의사는 얼굴만 내밀고 애기 상태 어때요? 그 다음에 약 뭘로 바꿉시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그런 것만 얘기해주고 들어오지는 않죠. 그래서 원래는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청결구역으로 넘어오면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병원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격리실에 이걸 관리하는 격리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이 또 청결한 구역으로 와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동선 같은 거 잘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청결한 구역에서 격리실
더러운 쪽으로만 넘어가도록 하지만 어쨌든 넘어올 때는 손을 씻는 거나 그다음 발을 닦는 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병실은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고 세세하게 청소한다. 저희는 근데 소독약을 사용했어요. 그것도 락스를. 청소할 때 주의점. 청소는 청결한 장소에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격리봉. 당연히 격리병동을 마지막으로 해야겠죠. 청소할 때는. 그리고 뭐 혈액이 묻는다든지 분변이 묻는다든지 감염성 물질이 묻은 것이 확실하다 할 때는 당연히 락스 사용하고, 제가 있던 데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락스로 처음부터 까지 다 닦았어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격리병실 한 마리 이제 들어갔다 나가면 거의 하루 정도 사용을 못했어요.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자, 동물병원에서 이제 청소하는 부분은 보이는 곳에 정리, 청소는 당연히 기본이고, 안 보이는 곳까지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세균과 곰팡이, 먼지 등이 득실된다. 대기성 밑과 체중계 및 각장의 틈은 매일 손걸레로 닦는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출근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마대 걸레라든지 아니면 마른 걸레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기를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한번 다 쓸고 닦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이제 먼지 많거나 이런 데는 손걸레로 닦아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왔을 때 그 바닥 같은 데는 소독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진료대나 이런 데는 소독제를 많이 사용하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알코올이죠, 알코올. 그래서 스프레이 형태로 해갖고 이제 진료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으로 된 뭐 빤빤한 거 그런 거 있으면은 보통 이제 알코올로 이제 닦는 편이죠. 알코올은 보통 이제 70% 쓰고, 만약에 이제 과산화수소라든지 클로르엑시딘 쓴다 그러면은 병원별로 희석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클로르엑시딘 뭐 5%, 클로르엑시딘 0.5%인가 그렇고, 과산화수소가 3%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사실 요새 나오는 거는 클로르엑시딘 빼고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는 아예 나올 때 희석이 돼서 나와요, 소독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따로 희석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고, 자, 입원장 이제 할 때는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해줘야 되죠. 특히 입원장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에 이제 보호자가 면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죠? 왜 똥이 묻었죠? 이런 거 이제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낫고 안 낫고 컨디션 좋냐 나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고, 입원장 같은 경우도 막 먼지가 득실득실 하든지 입원장 벽면에 막 뭐 분변 같은 게 늘러붙어 있다든지 그러면은, 아니면 음식물 같은 게 튀어 있다든지 그러면은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입원장 청소할 때 다른 동물들 다른 입원장에 넣고 청소하면 되고, 바닥에 만약에 풀어놓을 때는 이제 펜스를 당연히 쳐야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도망간다든지 밖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안전문 사이 이제로 이제 확 나가버린다든지 그럼 사고 날 수 있다 그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고양이는 순식간에 확 튀어나갑니다. 확 튀어나가는데 잡기도 어렵고, 중요한 거는 그 이제 고양이를 이런 식으로 입원장에서 꺼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들고 옮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는 모든 창문을 닫아야 돼요. 제가 이제 불 끄고 문 닫고 하는 것만 말씀드렸지만 창문을 닫아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창문에서 2층이든 3층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뛰어내려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2층에서 뛰어내렸던 사고가 실제로 있었어요. 제 동기의 병원에서 고양이가 2층에서 그냥 테크 선생님이 문을 안 닫아 놓은 거예요. 계단 내려가는데 2층인데 거기서 확 뛰어내린 거예요, 고양이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고양이가 빨리 잡아오면 괜찮지만 다친다든지 죽는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적으로 엄청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고양이 이동시킬 때는 이동시키는 모든 동선의 창문은 닫아야 됩니다. 문도 닫아놔야 돼요. 그렇게 되고, 자, 오줌 반입판이 만약에 있으면은 특히 뭐 대형용 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하고, 그 밑에도 되게 늘러붙다 보니까 그것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늘러붙으면은 입원실에서 계속 냄새가 나요. 이렇게 되고, 입원장 소독 스프레이로 구석구석 꼼꼼히, 그 다음에 입원장도 구석구석 꼼꼼히, 오줌 바지도 철수세미로 닦아낸 후에 본래 위치에 놓고, 이거 저거. 그리고 요새는 입원장 앞이 유리로 돼 있으니까 뭐가 지저분하게 묻으면은
티가 잘 나요. 그런 것들도 잘 닦아야 되고. 어쨌든 아침에 와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게 오전 위생 업무 아침에 출근해서라 그러는데 병원마다 다 달라요. 병원마다 자기네들이 청소에 관한 매뉴얼이라든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고, 다만 아침 왔을 땐 대부분 이제 한번 쭉 청소하죠. 청소하는 편이고, 집에 갈 때는 쭉 청소는 안 하죠. 쭉 청소는 보통 안 하고, 그건 보통 아침에 하고, 집에 갈 때는 그 진료대 같은 거 잘 닦고 기계 같은 거 잘 끄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편이고, 다만 요런 거는 이제 저녁에 문 닫는 병원에 해당되는 거고, 요새는 24시간 병원이 또 많죠. 24시간 병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이걸 하죠. 이걸 하고, 어쨌든 24시간 병원이어도 본격적으로 이제 응급진료 빼고 진료 시작되는 시간은 진짜 빠르면 8시에서 한 10시 사이기 때문에 떼끈 선생님들이 그 전에 출근해서 보통 이것저것 이제 다 청소하고 닦아놓는 편이죠. 입원장 이렇게 유리로 된 것도 많다고 했고, 패드 같은 거 잘 신경 써야 되고, 요거는 이제 천으로 된 패드라 그랬죠. 대부분 이제 입원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마리 꺼내서 내가 청소하고 싶다, 얘가 이제 똥 쌌네, 오줌 쌌네, 청소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빼다가 이쪽을 살짝 넣어놓고 이쪽을 청소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청소할 때 라인 같은 거 엉키거나 끊기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고, 라인을 정지를 시켜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잘못해서 라인을 확 열어놓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그쵸? 수액을 맞아야 하는 애들이 못 맞고, 수액을 조금 맞아야 하는 애들이 엄청 많이 맞으면서 과수화가 생겨서 죽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하고 나서 라인 같은 거 잘 연결됐는지, 수액 속도 같은 거 원래대로 세팅된 대로 됐는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애들들 거의 다 엘리자베스 칼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칼라라고도 하고 그냥 칼라라고도 부르는데, 칼라를 하고 있을 때 애기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입원할 정도로 한 애들은 마취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침을 많이 흘리거나 토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칼라 있는 데가 찐득찐득하거나 뭐가 묻어 있거나 아니면은 막 되게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게 칼라 보통 투명하죠. 그래서 입원장이나 강아지 몸에 묻은 것도 좀 닦아주는 게 중요하지만 칼라를 잘 닦아줘야 돼요. 그게 이제 지저분하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ICU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나와 있진 않지만 라인도 그렇고 뭐 주사기 펌프부터 해서 주사 맞는 게 치렁치렁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똥 싸거나 그래서 청소를 해줄 때는 이 라인 같은 거 굉장히 신경을 잘 써줘야 돼요. 다시 원래 자리로 연결시켜야 되고, 그래서 ICU 같은 경우는 뭐 산소 같은 거, 요런 ICU장은 산소가 안에 다 돼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있던 데는 이렇게 조금 원시적으로 산소를 직접 넣어주던 시스템이었는데, 요런 시스템이 많아요. 요거는 비싸겠죠. 어쨌든 이렇게 뭐 산소 같은 거 다 이제 조절이 되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 문을 열면은 산소 농도가 확 떨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산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한 2-30분은 걸려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좋은 방법이고, 문을 열어도 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구멍만 떨려 있는 게 사실은 제대로 된 산소 케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요새는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아픈 강아지 키우시거나 심장병이 있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산소 케이지가 파는 게 있죠. 산소 케이지를 아크릴판 같은 걸로 된 거를 대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산소 발생기만 하나 사다가 강아지를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시 여러분 집 강아지가 심장병이라든지 그런 것만 이제 그런 게 걸렸다든지 아니면 천식이라든지 호흡에 문제가 있는 강아지다, 그러면 이런 산소 케이지만 마련을 해줘도 강아지들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호전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응급상황, 심장병은 항상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응급상황이 생기거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대형동물 케이지, 그 다음에 고양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며칠마다 한 번씩 모래 갈아주는지, 그 다음 모래 어떤 거 쓰는지 잘 해가지고 갈아주는 게 좋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모래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를 보통 이렇게 위에 이렇게 덮인 애들도 있고 그냥 모래만 깔아놓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깔끔하게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막 긁고 막 이러죠, 안에서. 그러면은 이 모래가 이제 밖으로 조금씩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 잘 신경 써주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가 만약에 이번 장에 모래를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좁아지니까. 그러면 자기가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거기 이렇게 위에서 식빵을 굽고 있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 페르시안 한 마리가 자기가 똥오줌을 그렇게 싸고 그 위에서 식빵을 굽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페르시안 하면은 털도 너무 장모 페르시안이어갖고, 뭐 다 페르시안이 다 털이 길지만, 그래가지고 그게 냄새도 너무 배고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걔가 이제 그냥 수술까지 하는데 그 당일에 목욕시키거나 이런 것도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닦아줬는데 안 되고 냄새는 계속 나고, 결국은 보호자한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 엄청 컴플레인 했어요. 여기는 이런 것도 그분이 되게 점잖으신 분인데도 이런 고양이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냐 그런 식으로 컴플레인 했고, 이분들이 컴플레인 할 때는 또 수의사한테 직접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막 수의사 불러와, 원장 불러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은 누굴 잡냐면 테크니션을 잡아요. 테크니션 선생님한테 잡기 때문에, 그러면 테크니션 선생님이 중간에 끼어서 되게 골치 아프죠. 결국은 이제 테크니션 선생님, 이분도 테크니션 선생님한테 막 뭐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는 뭐 무료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사료라도 하나 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서비스나 그런 것들 제공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선에서는 권한이 없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부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 그렇게 됐고요. 자, 모래는 뭐 50에서 70% 정도 차이 있도록 충전하고, 그리고 고양이는 또 뭐가 있죠? 캣타워도 있고 스크래치 하는 데도 있죠. 그런데 보면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주고, 고양이를 키우는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털 관리도 조금 해줘야 되지만 이 털이 자꾸 날려요,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중간중간 환기 꼭 시켜주고, 특히 요새 동물병원들이 보면은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수도권에 있는 동물병원들이 땅값이 비싸고, 대부분 동물병원들이 1층에 자리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공간은 좁은데 이것저것 우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환기가 잘 안 되는 시스템인 경우가 많아요. 환기가 안 되는데 여러분 약재실에서 약 갈고 그러면은 파우더 날리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누구한테 안 좋냐 하면 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있으면서 병원에 있어서 이거 건강에 되게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청소하는 과정에서 환기를 중간중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용품장 청소하고 체중계 소독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잘 닦고 쓸고 하면 되는 것이고, 바닥 청소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드라이 맙이라 그래갖고 그냥 드라이 건조된 맙이 이제 걸레죠. 건조 걸레로 그냥 쭉 하면서 쓸어가는 경우도 있고, 물걸레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물걸레로 이제 하게 되면은 잘 짜내서 어쨌든 뭐 하고, 그리고 오줌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거 그 시간이 지나면은 완전 엉겨붙는 거 아시죠? 오줌 같은 경우는 찐득찐득해져요, 이제 물이 다 증발돼 버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잘 그런 냄새가 계속 나니까 그런 것들 이제 잘 닦아내주고, 그래서 오줌이 있으면은 보는 즉시 닦는 것이 여러분한테도 좋습니다. 이거 뒀다가 나중에 찐득찐득 굳어버리면은 골치 아프고, 오줌을 닦은 걸레로 다른 곳을 닦지 않고, 당연하죠 이거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잘 청소를 해주는 게 좋고, 수술실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수술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텐으로 돼갖고 여러분들이 청소해줘야 되는데, 개수대 안에 이제 뭐 하수구에 그 털이라든지 사료 같은 거 다 거기다 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게 엉겨 붙어가지고 이제 냄새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이제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계 근처 소독할 때는 기계 소독제가 묻어 녹슬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통 알코올 같은 경우는 보통 괜찮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락스가 만약에 그
수술대라든지 어떤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어떤 수술기구라든지 이런 데 묻는다든지 하면은 이게 부식이 돼요. 그리고 뭐 벽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계 같은 데 묻으면은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또 탈색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고, 진료대는 당연히 어떤 진료와 관계없이 진료 후에는 스프레이랑 걸레로 잘 닦아주고 체중기에 소독하고, 쓰레기통 관리 같은 경우는 작은 병원에서 원장이 가장 눈에 띄죠. 그래서 원장이 뭐 점검 왔다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쓰레기통 차 있으면은 제일 이제 뭐라 그래요, 쓰레기통 왜 안 치워놨냐고, 쓰레기통 같은 거 잘 하고, 약재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우더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 많이 껴요. 그래서 약사발, 약분배기 이런 것들 알코올솜으로 잘 닦고, 테이블도 잘 닦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약사발 안에 넣어서 정리하고, 가루가 있으면 브러쉬로 제거하고 필요하면은 좀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주고, 그리고 앰플 같은 거는 보통은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이게 일회용이에요, 앰플이 원래는. 근데 이걸 그냥 계속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앰플 일단 개봉하고 나면은 오픈이 돼 있죠. 그러면은 파라핀 필름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잘 밀봉을 한다. 먼지가 끼기 쉬운 약재실이라 그랬죠. 여기 같은 데는 뭐 진짜 우리는 유리로 해놔갖고 파우더 같은 게 엄청 많이 묻었어요. 요 사이사이에도 파우더 엄청 끼죠. 여기도 파우더, 여기도 파우더, 여기도 파우더. 여기 지금 노란 거 다 파우더예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사실 잘 나오지 않았지만 확대해서 보면 다 먼지가 엄청 껴 있어요. 이런 병 같은데 파우더가 워낙 날리니까, 이 방 자체가 파우더가 막 날리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엄청 안 좋아요. 이런 결국은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뭐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폐나 기관지에 끼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동물보건사가 되면 이런 데서 이제 오래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이제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뭐 세탁기로 빨아야 될 거는 스크럽, 수술포, 수건 뭐 이런 것들은 강아지 방석 이런 거 세탁기로 빨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병 같은 거, 오줌 같은 거 묻었으면 따로 빠는 게 좋고, 파보 같은 거 격리실에 있던 거 마찬가지로 따로 빠는 게 좋고, 스크럽이나 수술포 같은 경우는 빨고 나서 그 다음 멸균도 한번 해줘야 되죠. 그 다음 손으로 세탁해야 될 거, 배설물 묻어있거나 더러운 것은 뭐 손으로 빨래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따로 빨든지 해주는 게 좋고, 세탁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털이나 먼지 제거해주고 청결하게 관리해주고 해주는 게 좋고요. 냉장고 안에 캔 주의하라 그랬죠. 이 리커버리라든지 아니면 처방식 사료 같은 거 일단 한번 뜯고 주고, 이거 다음에 또 줘야지 오늘 개봉했으니까 하고 닫아놨다가, 이거 제대로 닫아놓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보관이 오래됐다거나 하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딱딱하게 굳거나, 굳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안 먹으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수분이 많다 보니까 금방 상해요. 냉장고에 두더라도 상하게 되면은 배탈 같은 거 날 수 있죠, 강아지도. 그래서 몇 월 며칠인지 다 이제 기입해 놓고 안에 이제 냉장고 안에 이제 잘 해놓고, 이런 것들 이제 오래된 거 있으면 당연히 버리고요. 냉장고 안에는 백신이라든지 씨앗 같은 것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냉장 보관 잘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유통기한 관리 같은 것도 잘하고 해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대기실이라든지 접수대라든지 이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입원장이라든지 바닥청소, 진료대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닥청소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하니까 평소에는 그냥 대소변 보는 즉시 제거하고 닦아내고, 동물병원 보면 대부분 이렇게 그 마대걸레 같은 게 있죠. 그 보호자들이 알아서 보통 닦는 편이에요. 오줌을 닦은 걸레로 다른 곳 닦지 않아야 될 테고, 그래서 오줌만 닦는 걸레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잘 아시죠? 그리고 입원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확인하면서 오줌이나 똥 싼 거 있으면 즉시 치우고, 진료대 같은 경우는 진료 후에는 항상 소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재활용품 같은 것들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그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은 이게 다 돈이다 보니까 재활용품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버리는데. 근데 일반 쓰레기는 돈이 들어가니까 아끼는 원장님들은 이거 재활용인데 왜 여기 쓰레기통에 넣나요? 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합니다.
큰 병원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조그만 병원에서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어쨌든 중간에라도 아까 쓰레기통에 민감하다 그랬죠. 어느 정도 차면 비우는 게 좋고, 병원이기 때문에 어떤 방이든지 쓰레기가 막 나와 있다거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비위생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쓰레기통이 뭐 진료실에도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수술실에도 하나 있고 다 여기저기 있죠. 그래서 어디든 어느 정도 차면 비우는 게 좋고, 퇴근 전에 할 때는 보통은 그 마감한다 그러죠. 이제 마감할 때는 그냥 아침에 와서 보통 닦는 편이 많은데, 뭐 저녁에도 만약에 닦고 가면은 그냥 닦고 가면 되고, 그 다음 쓰레기 같은 거 다 치우고, 감염성 폐기물 같은 거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제실 같은데 이제 걸레로 한번 쫙 닦아주고,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거 다 껐는지, 수술대 같은 거 다 청소됐는지, 여기저기 정리됐는지, 그리고 오늘 혈액 검사한 거 있으면은 보통 그날 저녁에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런 것들 잘 버렸는지, 앰플 같은 거 까진 거 있는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이제 마감하는 게 좋고, 그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 재활용품, 진공청소기 관리 같은 거 잘 읽어보시고,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는 보통은 거기 청소할 때도 쓰고, 그 털할 때 하는 진공청소기가 또 따로 있죠. 그쵸? 털 같은 거 이제 빨아들일 때, 수술할 때 상모하고 나서 진공청소기로 많이 빨아들이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털 때문에 쉽게 막히고 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는 게 좋고, 소독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그랬죠.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거는 요오드 같은 경우는 상처 같은 거 났을 때 이제 많이 쓰는 편이고, 클로렉시딘 많이 쓰고, 벤자알코닌도 많이 쓰고, 차염산 나트륨이 락스라 그랬죠. 염산 알킬디아놀 에틸글리산은 사실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은 없어요. 락스 같은 경우는 냄새가 심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심하게 오염된 거 담가놨다가 닦든지, 아니면 격리 입원실에 왔다 갔다 한 거 닦는 데 쓰고, 염화 벤자이코늄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 클로렉시딘, 요오드 많이 씁니다. 알코올이 빠졌네요. 알코올이 제일 많이 쓰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보 같은 애들은 사실 전염성 제일 잘 되고 문제가 되는 애들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에탄올이 알코올이에요. 70% 알코올이 잘 안 먹히니까 결국은 락스를 써요. 차염산 나트륨이라는 락스를 이제 쓰게 되고, 대부분은 나머지는 다 알코올이 잘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뭐 콕시디움 같은 기생충은 뭐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기생충 자체는 분변이 막 묻어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애들이 막 흘리거나 그러고 다니지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되고, 크레졸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독약인데, 이거는 제가 병원에 쓰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대신에 미국에 있을 때 그것도 스크럽 한다 그러는데, 산업동물,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동물 같은 거 이제 진료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럼 동물병원 이제 크죠. 그런 거 하는 데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청소를 크레졸로 하더라고요. 막 비비면서 거품 내면서. 근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작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크레졸은 옛날에는 병원 같은 데 많이 썼는데, 요거 아시죠? 감염성 폐기물은 전부 다 요 주황색 봉투에다 버려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거는 주사기.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